11월 18일 문제. 11월 18일 문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원래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포함하면 안 되는데 비제조 간접비라든지 제품 디자인 원가는 원래는 포함하면 안 되는데 특정 고객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함할 수도 있다. 네,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밑줄 쳐주세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밑줄 쳤어요? 네, 이때 발생하는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해 줘야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판매 원가는 당연히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재고자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장부상 재고 잔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계속기록법이 뭐지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속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에 남아있는 게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의 입출구 시에 단계 매입 수량, 판매 수량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입출구 시에 매입, 매출 다 기록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 있죠.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게 뭐야? 실질재고조사법은 파악할 수가 없죠. 2번이 틀렸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실질재고조사를 통해서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며 자, 재고장에 입고만 기록할 뿐 출고 기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3번도 맞고요.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 수량을 먼저 확정한 뒤에 단기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가의 아주 중요한 제품들은 무슨 법을 쓸까?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같이 써야죠. 일단 들어오고 나간 거를 장부에 기록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남은 거랑 실질재고조사한 거랑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그걸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우리는 철물점을 하는데 못 중요하긴 하는데 못을 하나씩 어떻게 기록할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은 그냥 무슨 법을 쓰는 거야? 실질재고조사법을 쓰겠죠. 근데 철물점을 하는데 사다리, 사다리는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다리 같은 거는 계속기록법, 실사법을 같이 써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못이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계속기록법을 쓰기가 힘드니까 무슨 법을 쓴다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자리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자, 주식회사 3일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기초 재고 플러스 순매입, 기초 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여러분, 이 기말 재고가 뭘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차감전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럼 기초재고가 얼마 있다고 나와 있나 봐봐. 작년에 기말재고가 올해는 뭐가 되는 거지? 기초재고가 되는 거죠. 얼마 있어요? 60만원. 기초재고 60만원 플러스 순매입액은 90만원이네요. 순매입액은 90만원 마이너스 기말재고가 맨 밑에 봤더니 평가손실, 감모손실, 차감 후의 기말재고가 44만원이지. 근데 내가 여기 봐요. 뭘로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차감 전후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차감 전에 기말재고는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야. 평가손실, 감모손실을 다시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74만원. 차감 전후로 계산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다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원 플러스 90만원 마이너스 74만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라고 나올까? 76만원 나오죠? 76만원.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정상감모손실 더해주시고요. 정상감모손실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더해주셔야 얘가 전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정상간모손실. 우리가 봤더니 간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인식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있지. 정상간모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간모손실 얼마? 다시 10만원 더해주시고요. 다시 10만원 더해주시고, 자, 평가손실은 다시 또 얼마 더해주시면 될까요? 20만원 더해주시면은 12만원을 더해주니까 88만원이 되겠네요. 88만원. 88만원. 20만 아? 평가손실이 20만 원. 아, 그치. 평가손실이 20만원이죠? 20만원이면 90 아니지, 30만원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106만원. 매출원가는 106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아니 선생님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60만원 플러스 90만원 마이너스 그냥 차감후의 금액 44만원 이렇게 하면 150에서 44만원 빼면 106만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니 이렇게 하면 편하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간모손실이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간모손실이 비정상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다시 뭐로다가? 비정상적 간모손실. 그 여기다 더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럼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위험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될 수 있다.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 우리 시제품이란 말 쓰는 거지, 그치? 정상적으로 팔기 전에 우리 식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신제품 개발하면은 정상적으로 손님들한테 팔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먹어보고 하잖아, 그치? 이런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재화를 판매해서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수에 따라서 그냥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시제품 매각 금액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위험자산 취득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가증권 뭐 있니? 우리 차 살 때 뭐 산다고 그랬지? 공채. 집 살 때도 뭐 사죠? 공채. 땅 살 때도 뭐 사죠? 공채. 필수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위험자산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금액이므로 위험자산 원가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차 살 때 가장 많이 사는 게 집이나 땅보다는 차잖아, 그치? 차 살 때 공채 관련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것도 다 차값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자산 취득 관련 정보보조금 관련 비용에서 정보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여러분 비용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취득 관련 정보보조금이 아니라 수익 관련 정보보조금이에요. 수익 관련 정보보조금. 3번이 틀렸네요. 수익 관련 정보보조금은 관련 비용에서 정보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정보보조금을 단기 손익의 일부로 그러니까 정보보조금을 단기 손익, 수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 사면 보조금 주나 요즘도? 줘요?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받는 거는 뭐야?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이지, 그치? 그거는 자산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 차감 계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기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보조금을 2천만 원 받았어. 차량 방구가 얼마? 5천만 원. 밑에 정부 보조금 얼마? 2천만 원. 그래서 내 돈 들어간 거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자산 차감 계정이라고요. 근데 자산 취득 관련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직원 채용했더니 누구를 채용했더니 직원을 채용했더니 나라에서 급여를 보조해 주더라. 급여는 비용이죠, 그쵸? 비용 관련 보조금은 자산 취득 관련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 관련 보조금 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 많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거 뭘로 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그냥 자비익 이렇게 처리하고 말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신입사원 직원을 채용했더니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채용 장려금을 주더라. 그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뭐라고요? 자비익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산 취득이 아니라 수익 관련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시 받는 거야. 4번 복구 원가랑 여러분 복구 원가가 뭐냐면 여기 봐봐. 인테리어를 했어요. 내가 4년 뒤에 철거를 하고 나갈 거야. 그 철거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걸 복구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구 원가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그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말하며 복구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잠깐만 인테리어 비용이 5억 들어갔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5억 들어갔어요. 그냥 작은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에 인테리어 비용이니까 시설 장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얼마가 될까요? 5억.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죠, 그쵸? 근데 회계검사 받는데 IFRS를 쓰는 데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인테리어 몇 년 쓸 거야? 우리 5년 동안 계약을 맺었다. 그럼 5년 뒤에 여기 봐요. 5년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뒤에 철거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견적서 뽑아 갖고 와. 그럼 5년 뒤에 대충 뭐 철거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간다. 5년 뒤에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뭘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4천만 원이 나오더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4천만 원이 나오더라. 4천만 원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4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5억 들어갔고 나중에 철거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인테리어 비용이 일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변은 얼마 부족하죠? 4천만 원 부족하죠, 그렇죠?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복구, 충당, 부채. IFRS를 쓰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시설장치 5억, 보통 예금 5억이죠. 5년 뒤에 철거비용 들어가면 철거비용 너무 비싸다 막 이러잖아, 그지? IFRS 쓰는 데서는 그 5년 뒤 철거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얘기지. 의미는 이해가죠? 작은 중소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동그라미 4번은 그 내용이 한 번만 더 읽어보자. 복구원가라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출의 여기 봐요. 지출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며 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이렇게 포함시켰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대변에 가서 복구 충당 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10번. 자, 다음 주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감가상각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 기계장치는 여기 봐봐. 새 기계 들어오면 처음에는 많이 쓰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고장이 나면 적게 쓰게 되지. 감가상각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하겠지. 무슨 법을 쓰는 거야? 기계장치 대부분 정률법을 많이 쓰죠. 정률법을. 근데 건물은요 딱 고정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법을 쓰는 거야? 정의법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되는 형태로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가 모형을 선택할 경우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투자부동산 얘기하는 거지. 유형자산은 재평가한 이후에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유형자산은 재평가 이후에도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투자부동산이 재평가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10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다가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를 체감잔액법이라고 합니다. 체감잔액법.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2002년도 말에 시행한 기계장치의 재평가가
2002년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2001년도 말에는 재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에 취득했지? 여러분 2001년도 말에는 재평가를 안 했어. 2002년도 말에 지금 처음 재평가하는 거지? 맞아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5만원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죠? 일단 분개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그랬니? 맞아요? 차변에 기계장치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최애 취득했으니까 여기 봐요. 최애 취득했으니까 1월 1일 분개가 차변에 기계장치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를 2001년도에요. 2001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만원 내용에서 5년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원. 이때는 재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재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 12월 31일에 재평가를 했는데 잠깐만. 재평가를 하기 전에는 항상 뭘 먼저 해줘야 되느냐면 감가상각을 먼저 해주는 거야. 감가상각비 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거야. 재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재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만원 나와 있지? 맞니? 6만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있잖아. 시험 문제가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기타 포괄 손익을 물었지, 그치? 기타 포괄 손익을 물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5만원짜리가 선생님 보세요. 5만원짜리가 얼마 가치 떨어졌지? 2만원. 얼마짜리야? 3만원. 3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6만원.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 3만원. 재평가잉여금이 3만원 나오잖아. 맞아요? 금액을 물었으니까 다행이야. 분개를 물었으면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5만원짜리가 가치가 떨어진 게 만원, 2만원 있으니까 3만원짜리잖아. 3만원짜리를 얼마에 재평가했어? 6만원에 재평가했잖아. 그러니까 재평가잉여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만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3만원이라고. 재평가잉여금 3만원. 그래서 여기 봐봐.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은 얼마 증가하는 거야? 3만원 증가하는 거야. 근데 분개를 물으면 자, 이거 분개하는 방법이 여기 봐요. 첫 번째가 비례수정법이 있고요. 비례수정법이 있고 두 개 다 가르쳐줄까? 나와 있는 것만 가르쳐줄까? 지금 나와 있는 건 무슨 법이라고 나와 있어? 전액제거법. 두 개 다 가르쳐줄까? 전액제거법만 가르쳐줄까? 아? 욕심들은 많아요. 자, 비례수정법을 먼저 해줄게요. 비례수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봐, 선생님 보세요. 기계지? 기계가 취득원가가 얼마였었어? 5만원이었었어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만원이에요. 는하면 장부가액이 얼마야? 3만원이에요. 장부가액이 3만원. 선생님 봐. 비례수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100%일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고요.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야? 60%지, 그치? 자, 잘 봐. 3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6만원이 됐지? 3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6만원이 됐어요. 얘가 6만원이 아니라 얘가 6만원이 이렇게 6만원이 되는 거야. 자, 비례수정법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5만원에서 누계 2만원 빼면 장부가액이 3만원이고 3만원짜리가 얼마로 재평가됐어? 6만원. 자, 여기 봐. 얘가 100%일 때 얘가 40%, 얘가 60%예요. 그럼 선생님 볼래? 6만원 나누기 60% 하면 얘는 10만원 나오네. 그치? 10만원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6만원 나누기 60% 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고? 10만원. 10만원 곱하기 60% 하면 6만원 나오잖아. 5만원 곱하기 40% 2만원, 5만원 곱하기 60%는 3만원, 3만원 나누기 60%는 5만원, 그치?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자동으로 얼마라고 나오는 거지? 10만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6만원이 나와요? 4만원이니. 그치? 4만원이 되는 거지. 자, 기계가
이렇게 됐고 누계액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됐냐면 분계는 자 여기 봐봐. 기계가 얼마 증가했니? 선생님 봐서 정리할 시간 줄게. 5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 10만원. 차변에 기계 얼마 증가했어? 5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증가했니? 2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2만원. 장부가액이 얼마 증가했니? 3만원 증가했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 3만원. 이렇게. 분계를 물었으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분계를 물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감가상각은 얼마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제? 장부가액이 6만원이라고 그랬지, 그치? 6만원 갖고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6만원 나누기 몇 년 남았어? 3년 남았지, 그치? 두 번 했잖아, 감가상각. 두 번 했잖아. 그래서 얼마가 됐어? 6만원이 됐잖아. 그러니까 6만원 나누기 몇 번 남았어? 3년. 그래서 얼마? 2만원.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 2003년도에 감가상각비는 6만원 나누기 3년이니까 2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시 또 2만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비례수정법.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니까 이런 게 없었어.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토지는 감가상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정말 쉬운 거야. 그냥 취득원가를 비교만 하면 되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후에 재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비례수정법은 비율 계산해서 얘네를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증가한 만큼, 누계액이 증가한 만큼, 장부가액이 증가한 만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그냥 재평가 잉여금만 물었지, 그치? 그러니까는 5만원에서 2만원 빼주면 3만원, 3만원짜리가 6만원 됐으니까 3만원, 기타 부가손익은 얼마? 3만원 증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었던 거야. 일단은 전액제거법 설명해 줄 테니까 저거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전액제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비례수정법이라고 그랬다? 선생님 보세요. 이거 지금께 비례수정법은 이제 전액제거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왜 짚고 있지? 자, 보자. 두 번째. 전액제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얼마? 5만원. 얘가 얼마? 2만원.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만원. 그치? 비율을 따지는 게 비례수정법이야. 비율을 따지는 게 비례수정법이고요. 전액제거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그냥 얘가 얼마가 된 거죠? 6만원이 됐어요. 맞니? 얘를 제거시키는 거야. 얘를 제거시키는 거야. 얘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거꾸로 올라가는데 얘를 제거시키는 거야. 얘가 6만원이 됐지. 얘를 제거시키고 나면 얘가 얼마가 돼? 6만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잘 봐. 기계가 얼마 증가했니? 10,000원 증가했죠. 차변에 기계 장치가 10,000원 증가했어요. 얘가 제거됐으니까 없어졌지, 그치?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졌어요. 얘가 6만원이 됐으니까 3만원만큼 증가했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만원이 되는 거야. 결론. 전액제거법을 쓰든 비례수정법을 쓰든 재평가 잉여금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평가 잉여금에는 변동이 없다. 됐어요? 자, 이따가 정리해 놓으시고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죠. 연구비 개발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다. 개발비는 몇 년간? 3년간 잔존가치 없이 적립법으로 상각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12월 31일 주식회사 3일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어야 할 무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슨 무형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가 무형을 선택하고 있다. 얘들아, 질문이 뭘 물었어?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봐라, 벌써부터 시간 보고 앉아있다. 참 어이가 없어. 자,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었으니까 연구활동 관련 비용 10만원은 연구비죠. X. 개발활동 15만원 중에서 78,000원은 9월 30일까지 지출되었고 나머지 72,000원이 10월 1일에 지출되었는데 10월 1일에 지출된 72,000원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대요. 답은 72,000원이 아니야. 왜? 감가상각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72,000원 나누기 72,000원 나누기 3년이래요. 3년. 3이는 6, 3, 4, 12. 24,000원이 1년분이에요. 곱하기 12개월 분에 3개월이지? 10월부터니까는. 맞아요? 12개월 분에 3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니? 6,000원이 상각비가 나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를 물은 게 아니지, 그치? 무형자산의 금액을 물었으니까 72,000원에서 6,000원을 빼서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66,000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보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 목록, 브랜드 등은 영업번호로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잖아, 그치? 고객 목록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영업번호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이번에 틀렸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나 맞습니다.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역시 마찬가지 연구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4번.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 리스 이용자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투자부동산이에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부동산. 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